할머니, 무서워요. 숙모배가 너무 차가워요. 얼음처럼 차갑단 말이에요. 5살 민준이가 만삭인 숙모의 배에 손을 댄 순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아기가 안 자요. 아기가 숨을 안 쉬고 죽었나 봐요. 아이의 처절한 외침에 화려한 명절 잔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차가운 별채로 끌고 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덤에 묻으려 했던 며느리가 마침내 살아 돌아와 피해 복수를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평창동 산자락에 우뚝 솟은 박금순 여사의 대저택은 이른 아침부터 구두 소리와 웃음소리로 요란했습니다. 마당에는 윤이 나는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섰고 집안 곳곳에는 값비싼 꽃들이 놓여 은은한 향기를 내뿜었죠. 인류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며 정갈한 명절 음식을 차려내는 동안 집안의 주인인 박금순 여사는 거실 상석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고운 연두색 한복 소매를 정리하며 며느리 한지원을 쳐다봤습니다. 지원이, 너 오늘 몸은 좀 어떠니?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구나. 한지원이 무거운 쟁반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손님들이 곧 오실 텐데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박금순 여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문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않겠니? 내 뱃속의 아이가 가문의 기둥이 될 아이인데 내 몸가짐 하나하나가 곧 가문의 얼굴이라는 걸 잊지 마라. 한지원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한지원은 며칠 전부터 눈앞이 번쩍거리며 흐릿해지는 증상을 느끼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릴까봐 입을 꾹 다물었죠. 더구나 일주일 전부터 그토록 힘차던 태동이 멈췄다는 사실은 꿈속에서도 외면하고 싶은 지독한 공포였습니다. 한지원은 만삭의 배 위에 몰래 붙여둔 핫팩의 온기를 확인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지원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도 참 오늘 같은 날까지 눈치를 주시네. 남편 강진우가 한지원의 어깨를 감싸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한지원이 남편의 손을 가볍게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진우 씨, 나 정말 괜찮아. 손님들 오시는데 당신도 옷 매무새 좀 다듬어. 어머니가 당신 구김간 셔츠 보시면 또 한마디 하실 거야. 강진우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해. 이 집안에서 나보다 당신이 더 잘 버티는 것 같아. 정오가 되자 시댁 친척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려한 보석과 명품 가방을 든 여인들이 한지원의 주위로 몰려들어 그녀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 지원 씨 배 모양 좀 봐. 이건 영락없는 아들이네. 박 여사님, 정말 축하드려요. 박금순 여사가 입가에 인자한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다 조상님들 덕분이죠. 우리 지원이가 워낙 정성이 지극해서 아이가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한지원은 친척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는 것을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배는 뜨거운 핫팩 아래로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배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거실 구석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던 5살 조카 민준이가 한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는 지원의 손이 형님인 조카 며느리의 아들이었죠. 박금순 여사가 민준이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민준아, 이리 오렴. 곧 태어날 동생한테 인사해야지.
예쁘다고 쓰다듬어 주렴. 민준이가 머뭇거리며 한지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달리 겁에 질린 눈으로 한지원의 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지원이 민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동생한테 안녕이라고 해줄래? 민준이가 떨리는 손을 내밀어 한지원의 배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손바닥이 닿는 순간 민준이의 눈이 커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습니다. 아이는 마치 무서운 괴물이라도 본 듯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죠. 박금순 여사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이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민준이가 바닥을 기어서 뒤로 물러나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한지원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숙모배가 너무 차가워요. 얼음처럼 차갑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거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얼굴이 벌개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아기가 안 자요. 아기가 숨을 안 쉬고 죽었나 봐요. 숙모배 속에서 귀신 소리가 들려요. 박금순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죠. 한지원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에 배를 감싸 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친척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명절 아침부터 어디서 못된 말을 배워서 그래. 박금순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지만 민준이의 울음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지원은 차가워진 배를 문지르며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박금순 여사의 서슬 퍼런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더럽힐까봐 두려워하는 광기 어린 분노였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부르르 떨리는 입술을 짓씹으며 한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원이, 너 당장 나 좀 보자. 진우, 너는 손님들 모시고 식당으로 들어가거라. 박금순 여사는 한지원의 팔목을 부러뜨릴 듯이 잡아채 서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마자 박금순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쳤습니다. 너 똑바로 말해라. 민준이 저놈이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야? 태동, 언제부터 없었어? 한지원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파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아이가 얌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검진 날짜도 며칠 안 남았고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박금순 여사가 한지원의 뺨을 매섭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것, 내 몸속에 든 게 누구 아이인데 그걸 숨겨. 당장 김 박사 불러라. 외부 사람 모르게 뒷문으로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도착한 주치 김 박사가 서재 안에서 비밀리에 초음파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던 김 박사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김 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심장 박동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산모까지 위험합니다. 박금순 여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원? 지금 병원에 가서 이 사실이 퍼지면 우리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 내일 당장 승계 발표가 있는데 사산한 며느리라니. 절대 안 돼. 박금순 여사는 울고 있는 한지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한지원이 박금순 여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병원에 보내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박금순 여사가
한지원의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이 애를 별채로 옮겨라. 조용해질 때까지 한 발짝도 밖으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한지원은 차가운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어두운 별채로 끌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별채의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진 한지원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육중한 철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는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저택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죠. 한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배를 감싸 안으며 문으로 기어갔습니다. 손톱이 깨져 피가 맺힐 정도로 문고리를 잡아당겼지만 문은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열어주세요. 제발 병원에 보내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한지원의 처절한 외침은 두꺼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소름 끼치는 냉기만이 가득했죠. 그때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문 위에 작은 배식구가 열리고 박금순 여사의 서늘한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시끄럽게 굴지 마라. 네가 자초한 일이야. 가문의 후계자를 그 지경으로 만들고도 감히 살기를 바라는 거냐? 박금순 여사의 목소리는 감정 한 조각 섞이지 않은 채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지원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배식구 너머의 시어머니를 향해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련해서 몰랐어요. 하지만 아이를 이대로 둘 순 없잖아요. 제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대요, 어머니. 박금순 여사가 코웃음을 치며 지팡이로 철문을 쾅 내리쳤습니다. 부정탄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가서 가문의 수치를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거냐? 병원 기록이라도 남는 날엔 우리 진우 앞날은 끝이야. 여기서 나아라. 죽은 자식을 내 손으로 직접 뱉어내서 가문에 속죄해. 박금순 여사는 곁에 서 있던 주치의 김 박사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김 박사가 굳은 표정으로 주사기와 투명한 약병을 꺼내들며 배식구 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지원님 미안합니다. 여사님 명령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약을 넣으면 금방 자궁 수축이 시작될 겁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한지원이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지만 배식구 안으로 들어온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이 한지원을 침대에 억지로 눕혔습니다. 차가운 바늘이 혈관을 파고들자 한지원은 온몸이 뒤틀리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약물이 퍼지기 시작한 뱃속은 마치 뜨거운 불에 달궈진 칼로 사정없이 도려내는 듯했죠. 박금순 여사가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와 한지원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똑똑히 기억해라. 이게 네가 우리 집안에 지은 죗값이다.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나가는 날엔 내 친정 부모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박금순 여사가 방을 나가자 모든 불이 꺼졌고 한지원은 암흑 속에서 오직 자신의 비명과 거친 숨소리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열이 끓어올라 눈앞이 번쩍거렸고 뱃속에서 독소가 퍼지는지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본체 서재에서는 강진우가 술병을 든 채 멍하니 창밖의 별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늘게 새어나오는 아내의 비명소리에 강진우의 손이 파르르 떨렸죠. 그때 민준이가 서재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와 강진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삼촌, 숙모가 울어요. 아기가 너무 춥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가요? 강진우가 민준이의 눈을 피하며 독한 양주를 들이켰습니다. 민준아, 숙모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안정을 취하는 거야. 너도 가서 자거라. 민준이가 강진우의 손을 세차게 흔들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거짓말.
할머니가 무서운 아저씨들 불러서 숙모 가둬놨잖아요. 아기가 얼음처럼 차갑다고요. 삼촌은 바보예요. 민준이의 순수한 절규가 강진우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강진우는 어머니 박금순 여사가 쥔 상속권이라는 권력 앞에 비겁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죄책감이 요동쳤죠. 강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로 향하려 하자 문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거칠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사님 지시입니다. 도련님은 여기 계십시오. 한 발짝도 움직여선 안 됩니다. 강진우가 주먹을 꽉 쥐며 보안 요원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비켜. 내 아내야. 내 아내가 저 안에서 죽어간단 말이야. 하지만 요원들은 요지부동이었고 박금순 여사가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와 강진우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일이면 가문 승계가 공식화되는 날이야. 저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날리겠다는 거냐? 강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지원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박금순 여사가 강진우의 뺨을 세차게 후려치며 대답했습니다. 못난 놈,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저 방에 발을 들릴 수 없다. 지원은 어둠 속에서 고열에 신음하며 벽을 더듬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한지원은 침대 밑 협탁 깊숙한 곳에서 손끝에 닿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박금순 여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기록들이 담긴 장부가 들어 있었죠. 지원은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장부를 옷 속에 깊숙이 감췄습니다. 살 거야. 반드시 살아서 당신이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거야. 지원의 눈동자가 증오로 번뜩였습니다. 죽은 아이의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지만 지원은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입술을 깨물며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별채 안의 공기는 이미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폐혈증으로 끓어오르는 몸은 불덩이 같았으나 지원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박 여사는 거실에서 태연하게 주치의 김 박사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며 차가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박사,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이건 자살이야. 산후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유서부터 써둬. 김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사님,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지금이라도 큰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지원님은 정말 죽습니다. 박 여사가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김 박사를 쏘아봤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감히 누구 앞에서 살인을 논해? 내 집안의 명예가 며느리 목숨보다 가벼운 줄 아느냐? 박 여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김 박사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별채 뒷문 쪽에 낡은 창살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노파, 옥분이 나타났습니다. 옥분은 과거 이 집안에서 산파일을 하다 박 여사의 비밀을 목격하고 쫓겨났던 인물이었죠. 민준이가 일러준 지하 통로를 통해 잠입한 옥분은 침대에 쓰러진 지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님, 정신 차리세요. 저예요. 옥분 할멈입니다. 옥분이 지원의 입에 응급 약재를 밀어넣으며 그녀의 손에 낡고 누런 종이 뭉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이게 박 여사가 선대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던 증거입니다. 내가 죽기 전엔 못 내놓을 줄 알았는데 민준 도련님이 우는 소리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원은 초점을 잃은 눈으로 종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별채 거실에서 이상한 기척을 느낀 박 여사가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누구냐?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옥분이 지원의 앞을 막아서며 박 여사를 향해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박금순, 네가 지은 죄가 하늘을 찌르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느냐? 내가 이 며느님과 아이는 반드시 데려가겠다. 박 여사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하며 광기 어린 눈으로 명령했습니다. 저 노망난 노파를 당장 끌어내. 그리고 전현이 들고 있는 거 빼서. 요원들이 달려드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원의 하복부에 극심한 진통이 몰아쳤습니다. 지원은 시트를 찢어발길 듯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옥부는 요원들의 방해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지원의 분만을 돕기 시작했죠. 며느님, 마지막 힘을 내세요. 아기를 당신 손으로 직접 보내줘야 합니다. 지원은 뱃속을 도려내는 듯한 통증 속에서 아이를 세상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울음소리 하나 없는 차갑고 고요한 출산이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일주일 전에 서늘한 기운을 그대로 품은 채 지원의 품에 안겼죠. 지원은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을 헐떡이며 죽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기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여사가 지팡이로 바닥을 쾅 내리치며 김 박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뭐하고 있어? 당장 그 핏덩이 뺏어서 화장장으로 보내. 증거를 남기지 말란 말이야. 보안 요원들이 지원의 품에서 아이의 시신을 강제로 뺏으려 하자 지원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그때 별채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진우가 달려들어왔습니다. 진우는 피바다가 된 침대와 어머니의 광기 어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지원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박 여사가 당황한 아들을 향해 표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너는 나가 있어. 이건 다 우리 가문을 위한 일이야. 저 부정탄 핏덩이가 세상에 알려지면 내 앞날은 끝이란 말이다. 진우는 어머니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고 지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가문을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욕심이잖아요. 제 아내와 아이는 제가 지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반항에 뒷목을 잡으며 보안 요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진우 저놈도 당장 끌어내. 내 말을 거역하는 놈은 아들이라도 필요 없다. 별채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이 혼란을 틈타 지원의 귓가에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죠. 며느님, 지금입니다. 제가 유인할 테니 아이를 안고 뒷문으로 뛰세요. 살아서 복수해야 합니다. 옥부는 박 여사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를 휘잡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지원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아이의 사체를 품에 안고 옥분이 열어둔 뒷문으로 기어나갔습니다. 밖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고 차가운 빗물이 지원의 얼굴에 섞인 피와 눈물을 씻어내렸습니다. 지원은 빗속을 뚫고 숲길로 도망치며 멀어지는 저택을 돌아봤습니다. 그 화려한 저택은 이제 지원에게 따뜻한 집이 아닌 아이를 잡아먹은 거대한 무덤일 뿐이었죠. 지원은 죽은 아이의 차가운 살결을 느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금순, 당신이 지은 죄, 내가 당신이 죽는 날까지 하나하나 다 갚아줄게. 우리 아기 목숨값 똑똑히 계산해줄게. 지원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으로 몸을 숨기며 지옥 같은 가문과의 영원한 단절을 맹세했습니다. 옥분의 후미진 산속 은신처는 흙냄새와 약초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옥분이 정성껏 다려준 약을 마시며 며칠 만에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눈을 뜨자마자 마주한 현실은 지옥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건넨 낡은 신문을 확인한 지원의 손이 형편없이 떨렸죠. 어머니가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실 수 있죠? 내가 아이를 죽이고 도망친 정신병자라고요? 신문 일면에는 지원의 웨딩 사진과 함께 그녀가 심각한 산후 우울증으로 아이를 사산하게 만들고 가문이 폐물을 훔쳐 달아났다는 가짜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언론을 매수해 지원을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어 그녀가 세상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게 사방에 덫을 놓은 것이었죠. 지원은 갈라진 목소리로 울분을 토하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자기 손주를 얼음장 같은 방에서 죽게 내버려 둔 건 본인이면서 이제는 나를 살인자로 만들어?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지원은 옥분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키며 자신이 목숨 걸고 챙겨온 낡은 장부와 서류 뭉치를 챙겼습니다. 지원은 박 여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문의 정기총회 날 그 화려한 가면을 직접 벗기기로 결심하고 인권 변호사로 이름난 태윤을 찾아갔습니다. 태윤은 지원이 내민 박 여사의 과거 살인 공모 기록과 영아 유기 정황이 담긴 문서를 검토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 수준이 아닙니다. 지원 씨. 박 여사는 가문의 순수 혈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거대한 범죄를 저질러 왔군요. 이 서류들이라면 박 여사를 영원히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습니다. 지원은 태윤 변호사의 단호한 확언을 들으며 차갑게 식어버린 가슴 속에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시각 평창동 저택은 박 여사의 경영권 승계를 축하하는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거실에서 비싼 샴페인을 들이키며 자신의 앞날의 방해물은 이제 없다는 듯 승리의 축배를 들었죠. 진우 그놈은 아직도 제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느냐? 박 여사가 비서에게 묻자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진우가 식음을 전폐하고 서재에 틀박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던 진우는 어머니의 눈을 피해 박 여사의 개인 금고에서 빼낸 최신 비리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지원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민준의 도움을 받기로 했죠. 민준은 아이의 순진함을 무기로 저택 구석구석을 누비며 박 여사의 비서들이 나누는 비밀 대화를 엿듣고 지원에게 전할 스파이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지원은 태윤 변호사가 마련해준 안전가옥에서 죽은 아이의 유골을 정성껏 안치하며 마지막 슬픔을 갈무리했습니다. 하얀 가루로 변해버린 아기를 바라보며 지원은 다시는 울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자신의 뱃속에서 느꼈던 그 지독한 한기를 이제는 박 여사의 심장에 그대로 꽂아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 여사는 지원이 행방불명된 채 죽었을 것이라 확신하고 정기총회 전날 대대적인 축하 파티를 준비하며 가문의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연회장 준비가 한창이던 그때 박 여사의 휴대전화로 발신인 불명의 음성 파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박 여사가 의심 없이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고요한 방 안에 두근하는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것은 지원이 임신 중기 무렵 기록해 두었던 건강한 아이의 태동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지원의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기 심장 소리예요. 잊으신 것 같아서 들려드려요. 내일 봬요. 박 여사는 귀신이라도 본 듯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화려하게 치장한 거실의 조명이 갑자기 서늘한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은 창밖의 저택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괴물을 무너뜨릴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가문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호텔 대연회장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장식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네로라 하는 인사들이 가득 찬 가운데 박금순 여사가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 위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마이크 앞에 서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가문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는 그 순간 박금순 여사의 목소리를 덮으며 연회장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여자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뒤이어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박금순 여사의 음성이 온 장내에 울려 퍼졌죠. 죽은 자식을 내 손으로 직접 뱉어내서 가문에 속죄해. 한마디라도 밖으로 새나가는 날엔 내 친정 부모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금순 여사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하며 마이크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연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활짝 열리며 한지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죽었다던 며느리의 등장에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좌우로 물러섰습니다. 한지원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늘한 눈빛으로 단상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죽었다던 며느리가 살아서 돌아오니 많이 놀라셨나요? 한지원이 단상 아래 멈춰서서 박금순 여사를 쏘아보며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아이의 사망 진단서와 박금순 여사가 숨기려 했던 별채 감금 기록, 그리고 과거의 범죄 증거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단상을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망측한 짓이냐?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보안 요원들 뭐하고 있어? 검은 정장의 보안 요원들이 한지원에게 달려들려던 찰나 강진우가 경찰들을 대동하고 연회장 옆문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진우가 앞을 가로막으며 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 노릇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지원은 당황하는 박금순 여사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박금순 여사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간 한지원이 서늘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당신이 그날 차갑게 죽인 건 내 아이뿐만이 아니야. 당신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성까지 죽인 거라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지원의 손이 박금순 여사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자 기다리던 경찰들이 단상 위로 올라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박금순 씨, 불법 감금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금순 여사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광기 어린 눈으로 한지원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이긴 것 같으냐? 너도 결국 이 더러운 피를 이어받은 우리 가문의 사람이야. 너도 나처럼 비참하게 죽을 거다. 박금순 여사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단상 아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마이크를 들이댔고 박금순 여사의 추락은 실시간으로 세상에 타전되었습니다. 한지원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가늘게 떨리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맺혔던 얼음덩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오자 민준이가 달려와 한지원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지원은 민준이를 꼭 껴안으며 아이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됐어. 이제 동생이 있는 그곳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거야. 한지원이 민준이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같은 시각 평창동 대저택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원은 멀리서 보이는 저택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차가웠던 별채의 기억도 박금순 여사의 그림자도 이제는 안녕이었습니다. 한지원은 강진우와 민준의 손을 잡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향해 한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차가운 구치소 담장 안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거대한 법무팀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건재했습니다. 박금순 여사는 옥중에서도 호화 변호인단을 지휘하며 한지원을 향한 반격을 멈추지 않았죠. 어느 날 아침 한지원의 집으로 날아온 법원 소장에는 한지원이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이의 사산을 방치했다는 파렴치한 주장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원이 소장을 바닥에 내던지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토록 추악할 수 있죠? 감옥에 가서도 반성은커녕 나를 범죄자로 몰다니요. 박금순 여사의 마수는 한지원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민준의 부모에게까지 뻗어갔습니다. 가문에 남은 유산을 미끼로 민준의 아버지를 흔들어 한지원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을 가한 것이었죠. 결국 민준의 아버지가 한지원을 찾아와 소파에 앉으며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재수 씨, 이제 그만해. 가문을 위해 소송 취하하고 조용히 떠나는 게 어때? 어머니가 저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우리 다 끝장이야. 한지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민준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형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하실 말씀인가요? 민준이가 그날 그 지옥 같은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잊으셨어요? 민준의 아버지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죽은 아이는 죽은 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머니가 주시겠다는 상가 건물이 우리 민준이 미래야. 가장 믿었던 가족의 배신에 한지원은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박금순 여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단식 투쟁을 선언하며 며느리의 박대에 실성한 노인이라는 이미지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닦는 박금순 여사의 사진은 동정 여론을 자극했고 한지원은 순식간에 비정한 며느리로 둔갑했죠. 매일같이 날아오는 협박 편지와 법원 소장 때문에 한지원의 정신은 조금씩 피폐해져 갔습니다. 강진우는 어머니의 악행을 막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박금순 여사가 미리 설계해둔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비밀 장부와 차명 계좌의 관리자로 강진우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기에 오히려 강진우가 횡령 공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것이었죠. 한지원은 유리 너머로 마주한 박금순 여사를 보며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너 내가 여기서 썩을 줄 알았느냐? 네가 내 소나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죽어서도 너를 괴롭혀주마. 박금순 여사의 눈빛은 지원의 뱃속이 차가웠던 그날의 트라우마를 다시 일깨웠습니다. 이들의 다툼을 지켜보던 민주는 다시 공포에 질려 말을 잃고 집안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지원은 민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자신 때문에 아이가 망가지고 있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죠. 그러던 어느 날 박금순 여사가 구치소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금순 여사는 형집행정지를 노리고 벌인 극단적인 연극 끝에 병원 VIP 병실에 안착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지원을 파멸시키기 위해 면회를 요청하며 그녀를 유인했습니다. 지원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박금순 여사가 갑자기 눈을 번뜩이며 일어났습니다. 이리 와라, 한지원.
너와 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야. 박금순 여사가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과도를 휘두르며 광기 어린 눈으로 지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시어머니의 칼날을 마주하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는 한 자신에게 진정한 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지원은 뒷걸음질 치는 대신 바닥에 놓인 수액 스탠드를 움켜쥐며 박금순 여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사투를 준비하는 지원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악마를 잠재우려는 서슬퍼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VIP 병실의 정적을 깨고 박금순 여사가 휘두른 칼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한지원은 본능적으로 수액 스탠드를 내밀어 날카로운 금속음을 내며 공격을 막아냈죠. 박금순 여사가 실성한 듯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다시 달려들려던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윤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금순 씨 멈추세요. 이미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윤 변호사가 손에 든 소형 카메라를 치켜들며 외치자 박금순 여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집행정지를 노리고 벌인 독극물 연극과 탈출 시도,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살인 미수까지 고스란히 체증된 것이었죠. 박금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지만 경찰들은 가차없이 그녀의 손목에 다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지원은 병원을 나와 곧장 민준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지원은 탁자 위에 박금순 여사가 그들을 매수하기 위해 보낸 음성 메시지와 동거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올려두었죠. 내용을 확인한 민준의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수 씨, 우리가 정말 귀신에 홀렸었나 봐. 어머니가 주신다는 상가에 눈이 멀어 우리 민준이가 본 진실을 외면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네. 민준의 어머니 역시 한지원의 손을 붙잡고 오열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지원은 그들의 눈물 속에서 비로소 배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는 결심한 듯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박금순 여사가 숨겨두었던 최후의 비자금 장부 위치가 적힌 지도를 건넸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숨기려던 비밀이야. 가문의 부조리를 끊는 데 써줘. 최종 공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증인석에 올라선 강진우는 어머니 박금순 여사를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모든 죄를 증언하고 제가 가진 모든 상속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비극을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박금순 여사는 아들의 증언에 실성한 듯 비명을 지르며 피고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네가 누구 덕에 지금까지 살았는데. 한지원, 전현이 너를 홀린 거야. 법정 경위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가는 박금순 여사의 뒤로 판사의 준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살인 교사, 불법 감금, 증거인멸 교사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박금순 여사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박금순 여사가 그토록 집착했던 가문은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되었고 대저택과 재산은 국가에 의해 몰수된 뒤 지원의 뜻에 따라 사사나 지원 재단으로 기부되었습니다. 한지원은 평창동 저택이 헐린 자리에 조성된 작은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지원은 아이의 유골이 안치된 나무 아래에서 박금순 여사의 판결문을 한 장씩 불태웠습니다. 불꽃이 일렁이며 타오르는 종이를 바라보며 지원이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아기야,
이제는 정말 차갑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지원의 눈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분이 지원의 찬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이제야 며느님의 배에 온기가 돕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본인을 좀 사랑하며 사세요. 지원은 옥분의 품에 기대어 가만히 숨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악의 산을 넘어서며 지원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잃었던 것은 뱃속의 아이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할 줄 알았던 예전의 나였다는 사실을요. 지원은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새로운 길로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창가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포근한 기운을 가득 머금고 거실을 비췄습니다. 1년 전 얼음장 같던 대저택의 명절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지원의 새집을 채우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전 냄새가 진동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수수한 면 앞치마를 두른 채 민준의 부모님과 나란히 서서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 만두피가 너무 얇으면 터져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천천히 해요. 민준의 어머니가 친언니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하며 지원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과거의 날선 긴장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애정이 깃든 온기만이 남았죠. 지원이 민준의 코끝에 밀가루를 살짝 묻히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준아, 숙모랑 누가 더 예쁘게 빛나 시합할까? 민준이가 까르르 웃으며 밀가루 묻은 손으로 지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옆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고 상을 펴던 진우가 그 모습을 보며 넉살 좋게 한마디 보탰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세요. 지원이가 저렇게 크게 웃는 거 정말 오랜만이죠?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으며 진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진우 너도 고생 많았다. 이제 동생 챙기는 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좀 쉬어. 진우는 과거의 권위적이었던 재벌가 후계자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이제는 아내의 곁을 지키는 든든하고 평범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원은 옥분과 함께 자신이 설립한 작은 별 치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사산의 아픔을 겪거나 홀로 아이를 지키는 산모들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공간이었죠. 지원은 한 산모의 거친 손을 꼭 맞잡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은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뱃속은 조만간 다시 따뜻해질 거예요. 지원의 진심 어린 위로는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그 무렵 감옥에서 홀로 노년을 보내던 박금순 여사가 고독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금순 여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내가 이 가문의 주인이다라는 헛된 말을 의조리다 숨을 거두었다고 했죠. 지원은 그 소식을 듣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을 뿐 더 이상의 증오나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두웠던 시대는 이미 지원의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지원은 거실 소파에 앉아 가만히 자신의 배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뱃속에서 톡하고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지원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자 진우가 다가와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원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지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진우의 손을 끌어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니, 진우 씨. 아이가 움직였어. 아주 따뜻하게.
진우의 눈에서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과거의 차가웠던 기억이 새로운 생명의 태동으로 하나둘 덮여가는 순간이었죠. 민준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 뛰어와 지원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색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담겨 있었습니다. 숙모, 이건 제가 용돈 모아서 산 거예요. 이제 곧 나올 동생은 햇빛 아래서 예쁜 신발 신고 나랑 같이 뛰어놀 거예요. 민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거실에 모인 모든 가족이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원은 노을이 지는 창가에 앉아 민준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까지 짓누르던 긴 겨울의 냉기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혈연의 굴레보다 깊은 이해와 돈의 욕망보다 강한 사랑이 깃든 밥상 앞에서 대가족은 서로의 존재를 축복했습니다. 숙모, 이제 온 세상이 햇살처럼 따뜻해요. 민준이가 지원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원은 창밖으로 보이는 평온한 풍경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피어난 꽃처럼 자신의 삶에도 마침내 영원히 지지 않을 봄이 찾아왔으므려. 지원은 진우와 민준의 손을 꽉 맞잡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옥 같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봄을 맞이한 지원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문의 명예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며느리의 생명과 자식의 천륜까지 짓밟았던 박 여사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권력과 재산이 결국은 아무런 온기도 주지 못하는 차가운 수위가 되어 돌아온 셈이죠. 반면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지원 씨는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태동을 느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비극을 딛고 일어선 그녀의 용기가 지금 혹시라도 추운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누군가에게 작은 햇살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화려한 겉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